2012년이 다 돼가는데 보통 2015년에 나온 통계가 한 3년쯤 지나야 나와요, 대개 우리나라. 그래서 이제 이번 달에는 아마 2016년 통계가 나올 것 같은데 아직 안 나왔습니다. 제가 어저께까지 확인을 했는데 아직 중앙암등록본부에서 아마 요 다음 주쯤 돼야 이제 2016년 통계가 나올 것 같습니다. 대개 그때 나옵니다.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2015년 통계가 이제 가장 최근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8년 12월이지만 15년 통계를 중심으로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2015년에는 좀 독특한 현상들을 우리 국가중앙암등록본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뭐가 특별한가 하면 암 환자 수는 계속 늘어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때 한 해 동안 생겨난 암 환자 수가 21만 명 정도가 됐었습니다. 2015년에. 남녀를 구분을 해갖고 숫자를 보여주는데 여기 잘 보시면 2012년에가 정점을 찍고 조금씩 이렇게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 이후로는 암 환자가 조금씩 이렇게 줄어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양상을 보였고, 실제로 암별로 봤더니 위도 줄고 대장도 줄고, 갑상선은 뭐 약간 그 사회적인 이슈가 있어가지고 이제 확 줄었던 이유가 있고, 폐는 비슷하고 유방은 조금 느는데 느는 속도가 좀 줄고, 뭐 전립선, 뭐 췌장 이런 거는 워낙 많은 환자가 있질 않으니까 약간 느는 듯이 보이는데, 어쨌든 메이저 한 5개 정도의 큰 범위를 차지하고 있는 암종들은 이 숫자가 확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이런 통계를 보였습니다. 뭐 계속 여기도 보면 2012년을 정점으로 해서 남녀가 다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 갑상선을 제외하고도 갑상선이 약간 이제 그 통계 오류를 좀 범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갑상선을 빼고 나서도 12년부터는 뭔가 줄어드는 것 같은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령 표준화라 그래갖고, 그러면 이제 연령을 갖다가 이 노인이 점점 많아지면은 이제 뭐랄까 연령이 올라갈수록 사실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걸 보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기준을 조금 새로 잡아가지고 하는 이런 보정법이 있는데, 그렇게 해도 역시 12년부터 조금씩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 왜 이렇지 하는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암 환자가 몇 명이 있는가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암을 앓고 계시면서 생존해 계신 분의 숫자입니다. 무슨 암이든. 그래서 이게 161만 명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애초에 100만 명이 넘는 시점을 사실 2015년으로 잡았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 제가 예전부터 강의했던 걸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암 환자가 100만 명이 넘을 거다라고 예측한 시점이 2015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2015년에 지금 160만이 생긴 거죠.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1.5배가 우리 예측을 벗어난 그런 수치가 된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암 환자 수가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러니까 우리의 애초의 예측이 한 50%가 틀린 거죠. 그래서 뭐 이제 암별로 제일 많은 환자가, 그러니까 지금 환자로서 계신 분들이 얼마나 되냐. 갑상선이 제일 많고, 여자는 유방, 대장 이렇게 가고, 남자는 위, 대장, 전립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기대 수명까지 살 동안에 암이 얼마나 발생할까 하는 건데, 남자는 우리나라 기대 수명이 79세로 되어 있고요. 여자는 85세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2015년 자료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기대 수명까지 생존할 때 5명 중 2명이 암에 걸릴 것 같다 이렇게 나왔고, 여자는 3 중에 1명입니다. 어디가 더 취약합니까? 남자가 취약합니까? 여자가 취약합니까? 이 숫자로 보면은 남자가 훨씬 취약하죠. 여자보다 상대적으로 생존 기간도 짧고 암에 걸릴 확률도 훨씬 높습니다. 생존 기간도 짧은데 암 확률이 여자보다 높다는 거는 그만큼 남자가 취약한 겁니다, 이게. 그런 뜻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새로 생긴 암 환자는 약 21만 명이고, 2012년 이후에는 암 발생이 감소하고 있다. 특히 갑상선은 뭐 급감을 했는데, 이거는 뭐 이제 진단을 우리가 덜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이 생겼다고 알 수가 있고요. 국가검진 대상 암 중에서 위암, 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등은 발생이 감소하고 있고, 유방암은 발생이 좀 는 것 같지만 역시 증가 추세가 둔화되었다. 암 앓고 계신 분이 161만 명이 있다. 5년간 전체 암의 생존율은 약 70%, 10명 중에 7명은 완치가 된다는 거죠.
최근 10년 동안 또 암 생존율이 약 15% 이상 16.7%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럼 암 환자 발생률이 왜 감소를 했을까? TV라든지 이런 데서 나와갖고 얘기해달라고 하면 사실 좀 난감해요. 왜? 그런 조사를 한 적은 없거든요. 우리가 왜 줄어들었는가에 대한 조사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냥 통계치를 보여줄 뿐이지 다만 이제 예측을 하는 거죠. 아마 또 이럴 것이다. 그럼 대장암 중에서는 왜 대장암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일까에 대해서 우리 의사들이 좀 모여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가능성 있게 본 거는 대장암의 전 단계, 여러분들한테 맨날 얘기하죠. 용종. 대장암의 씨앗 단계를 갖다가 내시경을 많이 해가지고 그걸 다 없애져 버리니까 생길 게 없는 거예요. 결국은 예방을 너무 잘했기 때문에 자꾸 숫자가 이제 줄어든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가장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했습니다. 동의를 했다고 맞는 건 아닙니다. 의사가 많은 사람이 과반수 이상 민주주의 투표하듯이 이렇게 투표해서 맞다고 그게 맞는 이론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생각은 그런 쪽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2015년 통계를 보면은 발생 빈도로 남자는 위암이 제일 많고 오히려 대장보다는 폐가 많았습니다. 남자는. 그 다음 대장이 많았고요. 여자는 역시 갑상선이 우세했고 그 다음이 유방, 대장. 결국 대장은 양쪽 남녀 모두 3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토탈 2만 한 5천 명이 1년에 생겼어요. 그런데 대장암은 상대적으로 성차별이 적은 암에 속하고 있습니다. 위암이나 폐암, 간암을 보면은 거의 남자가 호발하는 암이죠. 2대1 이상입니다. 물론 갑상선암은 여성 호발암이니까 여자가 훨씬 많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메이저 암 중에서는 대장암은 남녀 비율이 한 1.5대 1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성차별이 조금 덜합니다. 거의 남자 여자 한 2대 3 정도 이렇게 3대 2 정도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많이 생기는 거죠. 근데 대장암하고 위암하고 이 발생 빈도를 보니까 99년도에 우리나라가 최초로 이제 암 발생 등록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99년이 우리는 기준점이 되는데 그 당시에 대장암 환자는 약 9천 명, 그때 위암 환자는 2만 명이었습니다. 1년에. 생기는 숫자가. 근데 2012년이 되면서 대장암 환자는 2만 8천 명이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암 환자가 많지만 3만 명밖에 안 됐습니다. 결국 위암 환자는 1.5배 느는 동안에 대장암 환자는 몇 배가 늘었고 3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장암 환자 수가 훨씬 이제 상대적으로 빨리 는 거죠. 그래서 발생 빈도의 변화는 위암보다 대장암이 훨씬 빨라진 겁니다. 아직까지 위암이 많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왜 환자가 줄었는가는 내시경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대장 용종을 발견하는 그런 빈도가 이제 높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줄어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장암 예방법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내시경으로 대장암 전 단계인 용종 중에도 선종이라고 하는 걸 제거하는 게 가장 중요한 예방법입니다. 자, 이게 좌측에 보이는 게 이제 용종의 모양인데 겉 표면이 조금씩 이제 울퉁불퉁해집니다. 이게 울퉁불퉁해지는 게 심해질수록 대장암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쪽으로 갈수록 대장암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용종이라는 거는 한자로 쓰면 녹용, 사슴뿔, 혹입니다. 그러니까 사슴뿔처럼 삐죽삐죽 튀어나온다 그래서 이제 용종이란 말을 썼거든요. 근데 겉표면이 이렇게 양배추처럼 보이게 되면 이게 암의 성질을 가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아까 여기 보는 세 번째 경우죠. 요거는 이제 무경형, 그러니까 목이 없는 톱니 모양의 선종인데 자기도 이게 있는 줄 몰랐죠. 그 당시 아마 그분이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쯤 됐었는데 담배 많이 피는 사람이 이게 보러 생기는 건데 그때 촬영을 하고 다시 내시경으로 띄고 퇴원을 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증식성 용종이 잘 보이지 않으시겠지만 잘 보면 쬐끄만 무럭 같은 게 보이는데 이거는 사실 암으로 가는 용종은 아닙니다. 하지만 띄지 않으면 이게 선종인지 증식성 용종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꼭 제거를 한 다음에 검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용종 우리가 띌 때는 아까 이렇게 조그만 거는 그냥 잡아 떼면 돼요. 한 2, 3mm짜리는. 그런데 크기가 커지면 그렇게 잡아떼다가는 큰일 납니다. 무슨 큰일이 나냐면 구멍이 나는 거거든요. 장 두께라는 게 한 2, 3mm밖에 안 되는데 3mm가 넘어가는 걸 띄게 되면은 구멍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시술을 하게 됩니다. 받는 사람은 대장 내시경 받는 거하고 똑같은 과정을 거치는데
받는 수면도 그렇고 똑같습니다. 다만 시술을 하는 사람이 하는 일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이게 이제 우리 이성희 교수님이 그 소화기 내과에서 내시경 시술하는 장면을 제가 찍은 건데, 요런 거는 그냥 조금 크다 싶으면 이렇게 밑에 불려가지고 요런 올감을 씌워가지고 전기를 통해가지고 이렇게 전기가 지직하고 가면 가운데 이제 지져지면서 혈관 같은 걸 지지면서 이제 띄어내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구멍도 안 나고 지혈도 되고. 근데 이렇게 큰 건 어떡할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띄고 난 다음에 아 이거는 내시경으로 시술을 받으셔야 되겠는데, 그러면은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 또 해야 돼? 아 왜 그때 안 띄고? 이런 거를 그때 뛸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뭐 이 시술하는 사람이 아주 단단히 마음을 먹고 들어가야 됩니다. 준비도 많이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띄는 거는 나이프가 있습니다. 이게 불려 가지고 이렇게 나이프로 지져대면서, 그러니까 약간 우리 회 뜨듯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회를 지지는 기구가 달라붙어 있으면서 쭉 이렇게 회 뜨듯이 뜨는 겁니다. 지져가면서 이게 제거를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장벽이 보이는 겁니다. 얇은 장벽이 이렇게 해갖고 계속 박리해갖고 이렇게 끌어올리면 이렇게 남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걸 띄어내면 없어지고 그 자리는 이제 이런 핀 같은 걸로 메꿔줍니다. 헤모클립이라 그러는데 피도 덜 나게 하고 넓어진 부분을 이렇게 좁아매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제 시술이 끝납니다만, 이건 잡아떼는 거하고 뭐 시간이 비교도 할 수가 없습니다. 몇 시간 걸렸냐면 이거 띄는데 5시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수술 시간만큼 걸리는 거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간단히 뭐 잠깐 띄는 거는 뭐 몇 초면 되지만 이런 거는 뭐 몇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는 사람은 똑같다고 생각하지만 시술하는 사람은 굉장히 이제 달라지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요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많이 하다 보니까 대장암 환자가 이제 줄어든 게 아니냐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죠. 워낙 이제 예전에 이런 기구들이 그렇게 많이 발전을 안 했었는데, 대장암이 그동안 계속 증가하는 이유 중에 우리가 가장 손꼽았던 건 이겁니다. 우리나라가 왜 갑자기 대장암 환자 이렇게 늘었을까? 가장 의심되는 거는 고령화입니다. 고령화가 우리가 굉장히 급속히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고령화가 되면은 결국은 암이 늘게 돼 있거든요. 고령화 전에는 우리가 가장 사망 원인 중에 하나가 뇌, 심장, 혈관 질환이라 그래가지고 혈관이 문제가 되는 것들이 우리 사망 원인의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런 게 다 이제 조절이 되고 난 뒤에는 그러니까 결국은 고령화, 나이가 많아지면서 생기는 게 이제 가장 큰 원인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서구화가 되면서 자꾸 식생활이나 이런 것들이 변하면서 요즘 뭐 저도 핸드폰 갖고 다니지만 모든 지식이 다 여기 있다 보니까 뭐 어디 가서 뭐 찾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손가락만 싹 눈만 샥 돌리면은 모든 게 다 나오는 세상이 되니까 이제 손만 까딱까딱까딱 하는 시간이 된 거예요. 세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움직이질 않으시는 거예요. 이런 요인들. 그 다음에 식생활에서는 이제 고칼로리 다이어트, 그러니까 열량이 많은 그런 이제 햄버거라든지 피자라든지 그런 고열 양식들을 많이 먹게 됐다는 그런 요인들도 기여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검진, 국가 검진이든 개인이 받는 검진이든 이런 검진들이 많이 활성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외래에서 30대인데도 딱 와가지고 저보고 그럽니다. 저 대장 내시경 좀 받아보겠다. 아직 국가에서 하려고 하면 50대부터 하는데, 그래도 뭐 미리미리 해봐야죠. 뭐 이런 젊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 건강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제 점점 늘어나는 거죠. 자꾸 검사를 하다 보니. 그 다음에 이제 대장암의 위험 요소라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좀 더 위험할까? 아까도 말씀했지만 고령화가 될수록 이거는 위험도가 높아지니까 나이가 제일 큰 위험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대장암의 위험도는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더 중요한 게 이제 가족력입니다. 가족 중에 대장암 환자가 있다든지 용종이 있다든지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하나가 있다 그러면은 좀 더 높아지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아직 많지는 않지만 염증성 장질환이라든지 유방암, 난소암도 대장암하고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국가에서는 대장암은 50세 이상, 사실은 내시경을 해줘야 되겠지만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나라도 대장 내시경을 검진으로 해주는 나라는 없다. 그래서 결국 하는 게 변에서 피가 많이 나는 경우를
골라내자 분변 잠혈 검사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50세부터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일부 의료진들이나 우리 통계를 보면은 이게 50대는 호발 연령에 들어가기 때문에 50대 예방하는 건 의미가 없다. 40대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일부 하고 있고 우리도 다 거기에 동의는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병원에서 1000명 수술했은 이 자료를 그냥 한눈에 봐도요. 50대, 60대, 70대는 20% 이상 차지한다 그러면은 40대는 11%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예방을 50대부터 하겠다 그러면은 이 27% 이하 40%가량은 다 놓치는 거죠. 예방할 수 있는. 그러니까 결국은 40대가 맞지 않느냐는 이제 뒷받침하는 그런 데이터로 우리가 우리 병원 데이터도 이제 이렇게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대장의 기능은 뭐냐? 대장의 기능은 사실 아직 잘 몰라요. 요새 뭐 균에, 세균에 대한 연구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그게 암하고 연관이 있다는 얘기들도 많이 나옵니다만 일단은 지금까지 알려진 대장의 기능은 수분 흡수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우리 몸에 소장에서 넘어온 변의 수분의 90%를 다시 재흡수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수분을 다시 우리 몸으로 다시 갖고 오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한 요소고요. 그다음 변을 굳게 만들어서 배출하고 일부 면역 기능이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알려져 있는 기능인데 아직도 알려져 있지 않은 기능이 꽤 많이 있습니다. 자, 대장암의 원인은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지방, 고열량 식이 이게 이제 영향을 주는 요소고요. 예방 요소는 운동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밑에 뭐 비만, 콜레스테롤, 혈중, 뭐 설탕, 술, 담배 이런 거 얘기 들었지만 결국은 이게 다 고지방 열량 식이에 관련된 문제고요. 딱 두 마디로 얘기를 하자면 고지방 고열량 식이는 발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겠다. 그러니까 고지방 고열량이라는 게 또 여러분들이 그냥 들으시면 고기다 라고 그냥 단순히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고열량은 어느 거든지 관련이 있을 수가 있어요. 식물성도 고열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꼭 고기라고 얘기하는 건 좀 어폐가 있을 수 있고요. 단 예방할 수 있는 건 뭐냐? 운동을 하게 되면은 왜 예방이 될까? 물론 면역성도 높아지지만 우리 변이라는 게 다 발암물질 덩어리인데 이걸 빨리 배출시킬 수 있으니까 운동을 하면 장운동이 좋아지고 그래서 빨리 배출시키니까 그래서 예방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추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대장암의 원인이라고 알려진 게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리고 이게 100%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죠. 모든 암은 연기부터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연기가 이게 빠지긴 했습니다만 하여튼 연기부터 4기까지 4단계로 5단계로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0은 가장 조기, 1기까지 조기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4기는 이제 전이가 된 뭐 나쁘게 얘기하면 말기라 그러죠. 근데 대장암은 말기란 말을 잘 쓰지는 않습니다만은 수술이 되는 4기는 또 나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5년 생존율이 2가지로 나온 이유는 대장암은 다른 암은 이렇지가 않아요. 근데 대장암은 5년 생존율이 수술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되면은 반 정도가 완치가 될 수 있는데 수술이 안 되면 그거의 10분의 1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2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병기라는 건 결국 암이 이제 대장 여기 점막에서부터 쭉 생겨가지고 파고 들어가는 그 깊이에 따라서 병이 점점 심해진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대장벽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2, 3mm밖에 안 되는데 이걸 뚫고 들어가는 게 뭐 그렇게 2, 3cm 혹이라 그러면 다 뚫고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뚫고 들어갔는데 그 옆에 있는 림프절까지 올라갔느냐 안 올라갔느냐가 이제 2기와 3기를 나누는 중요한 이제 그 경계선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대장암 우리 인터넷에 있나 잘 나온 그림을 저희가 좀 가져온 건데요. 대장이 이 안에서 생겨가지고 이게 점점 커지면서 주위의 림프절까지 올라가고 혈관을 따라서 다른 장기로 가고 이런 과정으로 점점 병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1기 대장 벽에만 국한되면 2기 그 주위의 림프절까지 가면 3기 다른 장기로 가면 4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점점 많아지는 거죠. 자, 대장암은 뭐 수술이 매일 아주 중요한 치료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다만 직장암하고 결장암을 나눴을 때는 조금 다릅니다. 결장암은 뭐 수술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수술이 불가능하면 약물 치료해서 수술이 가능하게끔 만드는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직장암은 요새 수술이 가능해도 조금 진행이 된 경우에는 방사선하고 항암 치료를 먼저 해가지고 수술해 주는 게 수술하고 나중에 방사선 치료나 보조 항암제 치료하는 것보다 성적이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쪽 방향을 지금 직장암은 많이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장암의 주치료는 결국 수술이고요. 수술이라는 건 뭐냐면 대장암을 포함해서 대장암 주위에 있는 림프절을 다 같이 제거해 주는 게 우리 치료의 첫 번째 목표이자 타겟이 됩니다. 자, 그럼 대장암 주위의 림프절이라는 게 사실 여러분들이 말로 듣고 그러면 이게 사실 이게 뭐야?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인터넷에 있는 사진 중에 이게 대장 아니고요. 대장 옆에 이렇게 현미경을 확대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빨간 거는 혈관이고 이 녹색은 림프관입니다. 그러니까 림프액이 돌아다니는 혈관처럼 이런 네트워크가 있거든요. 똑같습니다. 혈관하고. 그러니까 대장암이 생겨갖고 혈관으로 따라서 딴 데로 퍼지기도 하지만 이 림프관을 따라서 다른 데로 올라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대장암이 생겨갖고 여기 이제 혈관으로도 가지만 여기 있는 암세포들이 림프관을 따라서 림프절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장암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수술을 이렇게만 해버리면은 여기 지금 암세포가 여기 있는데 요거는 남겨놓고 나오게 되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수술을 할 때는 이 림프절까지 제거를 해야만 결국은 치료가 되는 거죠. 남겨놓고 나오면 안 되니까. 그래서 림프절을 이제 우리가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림프절이 어디 있느냐? 이게 우리 직장암 환자를 수술해갖고 가운데를 이제 열고 이 주위에 혈관하고 림프절이 포함된 걸 이렇게 사진을 찍어놨는데 이게 이제 기름주머니 같은데 혈관하고 림프절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왜 이만큼까지 띄었냐? 그냥 이렇게 띄고 말지. 이렇게 띄고 끝나면 될 걸 왜 이렇게 넓게 띄었느냐? 이 림프절을 다 같이 띄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래야만 치료가 되니까. 자, 그 주위에 대장 혹 주위에도 림프절이 있고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나와서 수술 끝나고 잠깐 보호자께 말씀을 이제 수술이 이렇게 됐다 그러면은 림프절 의심이 좀 가더라 그러면은 그럼 수술을 또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 수술한 띄어낸 것 중에 많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건 추가 수술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림프절 전이가 나중에 확인이 되면 보조 항암제 치료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얘기를 하자는 건데 이제 가끔씩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자, 우리 이제 환자분 사례 항상 보여드리는 분들 중에 몇 분 그동안 어떻게 됐는지 또 궁금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처음에 대장암과 절제 불가능한 간전이가 같이 있었던 분이 있습니다. 여자분인데 70세 여성, S결장암, 2011년에 이런 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장암이 간으로 가가지고 간의 거의 뒤쪽에 가운데를 다 차지하고 있었어요. 이거는 간을 이식하기 전에는 뭐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위치였기 때문에 우리가 대장 이게 페트까지 이게 사진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건 MRI고 페트 사진을 보니까 간에만 이제 전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장암은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계속했습니다. 항암 치료를 약 24번 정도 했더니 이제 줄어들어 가지고 이제 수술이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MRI도 찍어보고 결국 간의 3분의 1을 띄어냈습니다. 근데 실제 크기는 대장암 간전이가 요만했어요. 근데 위치가 고약해 놓으니까 3분의 1을 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추적 관찰을 했는데 가장 최근에 오신 게 이제 이번 7월 달에 오셔가지고 사진을 찍었는데 지금 대장암을 띄어낸 지는 90개월, 간 띄어낸 지는 73개월이라서 5년 이상이 다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뭐 재발 없고 전혀 없습니다. 이분은. 얼마 전까지 오신 또 그 추적 경과를 말씀을 드리고요. 또 다른 분은 남자분인데 젊은 남자인데 대장암이 다리로 가는 혈관 쪽을 침범을 해가지고 처음에 수술이 될 것처럼 보여서 들어갔는데 이 혹입니다. 대장암이고 S결장암인데 이게 CT를 보면은 이제 오른쪽 아래쪽에 이렇게 쭉 삐죽삐죽 튀어나온 게 있는데 이게 삐죽삐죽 많이 튀어나올수록 많이 붙어 있는데 그래서 처음에 수술을 하려고 들어가서 보니까 여기 다리로 가는 혈관하고 여기가 경계가 구분이 안 돼요. 잘못하면 다리 혈관을 잘라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저희가 수술을 하다가 중단을 하고 항암 치료를 9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위에 삐죽삐죽한 게 이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요때 다시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띄어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분은 언제까지? 지금 이번 5월까지 와서 1년에 한 번씩 오시니까 이번 5월까지 오셨는데 지금까지 깨끗합니다. 얼마가 지났냐? 처음에 진단받고 6년 5개월, 두 번째 수술하고 나서 5년 11개월, 수술하고 6년이 넘은 거죠. 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를 이제 우리 카페에서 어떤 분이 보고서는
재바람도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는 질문을 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재바람은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거랑은 조금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바람은 조금 이거하고는 연관성이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수술이 굉장히 중요하고 어떻게든 수술이 되게끔 해줘야만 나을 수가 있겠다.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치료 원칙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수술의 원칙은 수술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볼 때는 치료, 그냥 치료라고 생각을 하지만 치료에 더불어 정확한 병이 얼마나 진행이 됐는가를 알기 위한 하나의 수단입니다. 결국 진단과 치료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우리가 수술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야 나중에 정확한 병기가 나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린 결장은 결장하고 직장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대장암 그러면은 직장암, 결장암 다 합쳐서 얘기하는 거고, 직장은 여기 학문에서 한 15cm까지를 직장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이 한자로 쓰면 고들직장을 쓰기 때문에 똑바로 올라가는 장이다. 그래서 직장이라는 말을 쓰고요. 결장은 연결한다. 소장부터 직장까지 연결한다. 그래서 이 일본말 한자로 봐서 연결장이다. 그래서 결장이란 말을 씁니다. 자, 요거는 이제 우리 해부학 책에 나오는 건데 이걸 왜 보여드리냐 하면은 대부분의 대장의 혈관은 간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요 직장, 밑에 있는 직장은 중간부터 밑에까지, 그러니까 중부 직장, 하부 직장 그러는데 학문에 가까운 쪽에 있는 직장일수록 이 혈관이 간으로 가는 게 아니라 대정맥을 통해서 심장으로 갔다가 폐로 먼저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약간의 해부학적인 차이 때문에 일반적으로 결장암, 대장암 중에도 결장암이나 상부직장암은 간으로 전이가 많이 일어나고요. 직장 쪽에 있는 거는 이 혈관 방향 때문에 폐 쪽으로 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먼저 가는 게. 물론 둘 다 합쳐놓으면 간이 제일 많지만 직장 쪽은 폐 쪽이 좀 더 많은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해부학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림프절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뭐 곳곳에 다 있습니다. 혈관을 따라가면 다 림프절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른쪽 장을 수술한다 그러면 이렇게 하고 왼쪽 한다 그러면 이렇게 혈관까지 다 띄어야만 요 림프절들이 제거가 됩니다. 근데 실제 이렇게 수술하고 보면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고 이렇게 보입니다. 그냥 기름주머니처럼 보이거든요. 이게 이제 실제로 보이는 걸 도식화한 겁니다. 그래서 이 기름주머니 안에 있는 혈관을 찾아가지고 거기까지 이렇게 쐐기 모양으로 이제 띄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직장암은 이제 아까 여기서는 밑에 여기가 직장인데 직장암에서도 이제 뒤에가 골반이 좁다 보니까 여기 그 혈관하고 림프절 있는 데를 깨끗이 끄집어내야만 이게 좋은 수술을 했다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골반이 좁고 혹은 크고 그러다 보니까 안전거리 확보가 잘 안 돼서 우리가 다른 치료를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직장암 치료는 우리가 보통 다중복합치료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이제 수술만 갖고 좀 부족하다는 의미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 감막은 이 뒤에 이제 직장 뒤에 있는 막을 갖다가 꼬리뼈하고 사이에 공간을 잘 띄어내자. 이게 이제 직장 감막인데 중간에 이렇게 림프절이 있는 걸 이렇게 중간을 뚜덕뚜덕 잘못 뜯어내듯이 수술한다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수술이 잘못되겠죠. 남게도 되겠고. 그래서 우리가 매끈하게 띄어낸 경우 조금 이게 흠집이 난 경우 아주 엉망으로 띄어낸 경우 이런 세 가지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수술하면 안 된다는 거고 이렇게 수술해야 된다고 이제 우리가 계속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환자 직장 수술한 거고요. 이 뒤에를 이렇게 보면 매끈하게 되어 있는 걸 보면 아 이게 수술이 그래도 우리가 완벽하게 띄어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직장암 수술 중에는 이제 가장 직장암이 사실은 5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대부분인데 특히 이제 환자나 보호자들께서는 항문 보존 문제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항문을 살릴 수 있느냐. 근데 한 20, 30년 됐죠. 이런 기구들이 나온 더블 스테플러, 이중 스테플러라는 기계가 나와서 이렇게 밑에 직장 쪽을 이걸로 막아버리고 이런 있는 기계로 있다 보면 옛날에 이걸 손으로 다 뜰 수가 없는 좁은 공간이었는데 기계로 하다 보니까 이제는 항문을 살릴 수 있는 확률이 많아졌습니다. 물론 이거 말고 손으로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있는데 그 다음 말씀드릴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항문을 살리기가 좀 더 용이해졌습니다. 수술 전에 방사선, 항암, 선행 치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왜 이걸 언제 하느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중부 하부 직장에서 주로 하게 돼 있고
직장암이 많이 진행이 됐는데 안전거리 확보가 충분히 여유 있게 뛰어낼 수가 없다고 생각하면은 혹을 줄이면 안전거리가 넓어지겠죠. 골반을 우리가 짝에서 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주위에 림프절 전이가 의심될 때는 이제 우리가 수술 전 방사선 항암 치료를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단면을 자르는 건데 이렇게 이제 직장암이 쭉 파고들었을 때 우리가 이렇게 띄워줘야 되는데 이 여유가 별로 없게 보일 때는 방사선 치료를 하고 얘를 이제 줄이는 거죠. 줄여가지고 이 거리를 자꾸 이제 넓혀주는 거죠. 안전거리를. 그래서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도 보면 MRI에서 우리 환자들 이게 푹 튀어나와 있어요. 혹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너무 가깝다. 그러면 수술해도 잘못하면 여기가 너무 가까워가지고 남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줄여주는 겁니다. 혹을. 방사선 치료를 해가지고. 그게 이제 우리 방사선 치료의 하나 저거고. 직장암 수술을 전에 이제 방사선 치료를 항암 치료랑 같이 하면 이렇게 보이던 혹이 똑같은 위치에서 이렇게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굉장히 반응이 좋은 거거든요. MRI에서도 이렇게 툭툭 튀어나왔던 게 방사선 치료하고 매끈해집니다. 여기가 항문 끝인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수술을 한 다른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거의 남아있질 않아요, 혹이. 그러니까 암세포가 거의 안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수술하고 나서 병기가 이렇게 나오면 어떡할 거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세포가 남아있고 근육층을 뚫고 나갔고 림프절도 전이가 계속 보인다 그럴 때는 보조 항암 치료를 해라. 폴폭스라는 항암 치료를 하라.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어도어 스터디라는 여러 기관들이 다중으로 연구를 한 임상 결과 때문에 이게 권고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바로 그 스터디고 제가 잘 아는 우리 아산병원의 종양내과 김태원 교수가 이 주 연구자를 해가지고 환자들을 모아서 연구를 했더니 이런 경우에는 보조 항암 치료 폴폭스가 도움이 되더라는 이제 그런 연구 결과를 발표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보험에서도 이걸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폴폭스라는 거와 기존의 그 5FE만 했을 때 폴폭스가 조금 더 재발률을 낮추는 그런 경우를 보였기 때문에 사실 방사선 치료 후에 어떤 항암을 할까는 그동안 가이드라인에 별로 나와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근데 자랑스럽게도 우리나라에서 그런 연구를 해가지고 지금 가이드라인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방사선 치료를 하는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상부 직장암은 어떻게 할 거냐는 이제 문제가 있어요. 상부 직장암은 뭐냐면 앞에는 복막에 덮이고 뒤에는 후복막에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복막에 덮인 장기는 그냥 결장암하고 똑같다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후복막은 얘기가 조금 다르거든요. 그건 직장암하고 같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직장암하고 같은 이건 어떻게 되나? 이게 지금 이제 논란입니다. 그래서 복막이 여기 남자들 같으면은 전립선 위쪽에서 이제 딱 꺾이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요 복막이 덮이는 여기까지 요 앞에 직장일 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이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여자들은 마찬가지로 남자하고 달리 이제 자궁이 있다 보니까 자궁하고 직장 사이에 이 공간에 있는 여기 앞에 있는 직장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 방사선 치료를 할 거냐 말 거냐. 이제 이게 논란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복막이 덮인 부분은 그냥 결장처럼 방사선 치료 없이 그냥 하자는 쪽이 아직은 우세하고요. 복막이 안 덮인 쪽은 직장암처럼 방사선 치료를 먼저 하자. 이런 이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결론은 나진 않았고요. 자, 이제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방사선 치료를 했는데 암이 완전히 사그라들었어요. 이거 어떻게 할 건가 하는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미국의 유명한 암센터에서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75%,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다 사그러든 사람을 그냥 가만히 두고 봤더니 75%는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그 중에 25%만이 암이 다시 자라더라. 이 사람들은 그때 가서 수술해도 괜찮더라. 이런 보고를 2015년에 발표가 됐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 2015년에 미국 임상암학회 보험학회에서 발표된 내용인데 제가 딱 보다가 이거 내가 아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 발표를 했네. 그래갖고 그때 미국을 바로 달려갔습니다. 이 친구 2월 달에 발표해가지고 제가 6월 달에 가서 만나자 그래가지고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이걸 했는지 좀 한번 논의를 해보자 그래갖고 제가 연락했더니 오라 그래가지고 이제 갔습니다. 바로 이 친구는 닥터 필립 패티라고 미국의 뉴욕에 있는 메모리얼 슬론 캐터링 캔서 센터입니다. 미국의 뭐 MD 앤더슨하고 그냥 쌍벽을 이루는 유명한 암센터인데
패티하고는 이제 상당히 저도 다음에 사진이 나오겠지만 2003년도에 만나고 그 이후로 조금씩 계속 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만날 수가 있었고, 시고니 위버라고 그 유명한 에일리언의 영화 배우가 있습니다. 이분이 슬론 캐터링의 홍보대사입니다. 그래서 왜 홍보대사를 하냐 그랬더니 이분도 림프종에 걸렸었습니다. 그래갖고 림프종 치료를 해서 완치가 되니까 자기가 슬론 캐터링 캔서 센터에 그냥 돈 안 받고 나 그냥 홍보대사 하겠다 그래갖고 홍보대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2015년에 6월 달에 이 친구 여기 있죠. 이분을 초청을 받아서 가서 이제 컨퍼런스 시간에 강의를 하라 그래서 또 한번 하고, 이 조시아라고 이게 발표한 그 펠로우인데 이 친구가 이제 아까 그 사진에 있던 또 한 사람의 그 펠로우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가서 그 결과에 대해서 이제 하루 종일 얘기를 듣고 논의를 좀 했습니다. 우리 환자 중에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48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술이 안 되는 직장암으로 왔는데 방사선 치료하고 나서 흔적만 딱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뭐 벌써 10년 이상 전이었기 때문에 무조건 수술해야 된다. 이건 없어진 것 같이 보여도 있다. 해야 된다 그랬는데 환자가 수술을 안 받겠다고 그랬어요. 1년 6개월 뒤에 폐전이가 나왔고 그 이후에 또 림프절 전이까지 있었는데 항암제를 받고 치료를 받고 폐전이는 수술을 하고 확인이 됐어요. 직장암의 폐전이라는 게. 그러니까 직장암이 어딘가 남아 있었죠. 그리고 림프절 전이도 있었기 때문에 항암제도 치료를 받고 나서 그러니까 직장 수술해야 된다. 제가 계속 우겼죠. 이거는 너 남아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이건 수술해야 된다. 근데 안 받으셨어요. 48세인데. 이게 이제 방사선 치료 처음 하고서 이렇게 흔적만 딱 남은 사진. 그러니까 그 전 사진을 제가 못 찾아서 요거만 보여드리는데 어쨌든 방사선 치료하고 났더니 흔적만 남았어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러고 한 1년, 그러니까 17개월쯤 지나서 폐에 이렇게 점이 보여서 이거 띄자 그랬더니 띄겠다 그랬어요. 띄었더니 직장암 폐전이로 나왔어요. 이거는 확인이 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 또 기관지 옆에 가서 림프절 전이가 있어서 이때 항암제 치료 또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켜보는데 계속 밑에는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항암제도 12번으로 그냥 끝내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2016년까지 오시고 1년에 한 번씩 오시는데 올해는 안 와요. 제가 가끔씩 뵙기는 하는데 지금 또 검사 받기 싫다고 안 오시긴 하는데 지금 멀쩡합니다. 하여튼 환자분은 뭐 10년 이상 지났는데도 멀쩡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그래서 이제 아까 미국 가서 그 친구랑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완전히 관해라 그러는데 이런 경우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10에서 한 15%, 많게는 15%까지 생깁니다. 근데 그 중에 4분의 3은 아무 치료도 할 필요 없다는 게 아까 그 친구들의 얘기고 4분의 1 정도는 기다렸다가 문제가 생기면 다시 하자. 그때 가서 치료하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건 아직 확립이 된 건 아닙니다만은 자, 여기 우리 환자분 또 보여드리면 50대 여성 직장암 방사선 치료 이렇게 말끔해졌습니다. 뭐 이렇게 험했던 게 이렇게 조금 방사선 치료받고 조금 부어있는 것처럼 보이다가 밑에는 거의 정상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분은 조금 지나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왼쪽에 사타구니 임파선이 계속 커지기 시작합니다. 이거 띄었더니 전이로 나왔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항암제 치료하고. 그러니까 어딘가 남아 있었던 거죠, 이분도. 근데 그 이후에는 아직까지는 또 괜찮아요. 자, 이분은 이렇게 다 없어진 것처럼 보였지만 이거는 조금 남아있는 듯이 보여가지고 이렇게 다 없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수술해야 되겠다고 제가 권유를 했습니다. 이거는 확실히 우리가 만져봐도 남아있으니까. 그런데 본인은 안 받겠다 그러셨어요. 그래갖고 얼마 지나서 다시 자라가지고 그때 할 수 없이 이제 수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나머지 25%에 들어간 겁니다. 근데 나머지 25%라고 하더라도 이분은 완전 관해가 온 건 아니었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만 아무튼 그냥 기다려서는 안 되는 사람이 사실은 더 많은 겁니다. 완전히 없어진 경우는 기다려 볼 수도 있지만 그 완전히 없어졌다는 걸 이제 그럼 어떻게 판정할 거냐가 이제 논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생겨난 거죠. 자, 이분은 최근에 오셨던 분인데 이분은 사실은 이제 수술을 준비를 했는데 문제는 폐가 너무 약하셔갖고 마취에 좀 부담이 굉장히 큰 분이었어요. 60대인데. 다행히 3개월 뒤에 이렇게 보니까 조금 거의 다 없어진 것 같은데 폐가 나쁘니까 한 3개월만 더 기다려보죠. 뭐 한 2개월쯤 더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이거보다 더 사그라들었어요. 근데 폐 기능은 더 나빠졌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이분은 그냥 계속 기다리면서 이제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는 게 이제 이 경우가 계속 안 자란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75%에 들어가는 거죠. 자, 이렇게 사진도 보면은 뭐 거의 정상 처음에 이렇게 막 시커멓게 보이던 게 조금 남았다가 이제 거의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항문 방사선 치료 100% 듣는가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 70% 이상만 듣고 30%는 이제 또 방사선에 반응을 안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할 수 없이 이제 항문을 딱 드러내야 되는데 조금 보기가 그렇지만 이제 저희 환자 항문 수술하는 걸 이제 저희가 찍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항문 쪽을 쭉 파고 들어가서 골반은 이미 박리해 놓고 항문을 다 드러내면 이렇게 보입니다. 구멍이 이제 이렇게 공간이 확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막고 그 다음에 변을 볼 곳은 장루를 만들어서 왼쪽 아랫배에다가 이렇게 장루를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이쪽으로 이제 변이 나오게 되는 거죠. 요새는 이제 장이 막힌 경우에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장이 막혔을 때는 수술을 2번 내지 3번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가 막혔다 그러면 여기를 빼놨다가 2번째는 들어가서 여기를 띄고 3번째는 다시 이 밑에랑 연결을 하는 3번 수술을 받았어야 됩니다. 굉장히 힘들죠. 수술 받는 사람도 힘들고 수술하는 사람도 힘들고. 아니면 한 번에 끝내려고 그러면 이렇게 대장을 몽땅 다 드러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소장 끝나는 부분부터 직장 있는 데까지 다 띄어내고. 근데 이렇게 되면 너무 많은 수술 범위와 또 대장이 다 없어져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번에 할 수는 있지만 이제 손해가 좀 많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번 수술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하트만이라고 해갖고 이걸 잘라내고 여기를 장루를 내고 밑에 막아놨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걸 다시 연결하고. 근데 쉽지 않습니다. 이 수술이 그렇게 뭐 아주 쉬운 수술은 아니거든요. 쉽지 않다는 얘기는 이제 굉장히 그 유착도 많고 그래서 수술이 굉장히 뭐 난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이런 게 나왔죠. 자가 팽창 금속막을 삽입해갖고 넓혀주는 겁니다. 얘가 손을 꽉 잡으면 그냥 실타래처럼 됐다가 점점 용수철처럼 펴집니다. 그러면서 장이 넓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변을 나오게 하면서 관장도 되고 우리가 응급이 아닌 그냥 일반 환자처럼 수술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건 심장혈관에 우리가 많이 썼던 철망입니다. 그걸 갖다가 이제 크게 만들어서 대장에도 쓰게끔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일시적으로 우리가 할 수는 있고 관장을 하고 이건 그 대신 빼내야 되기 때문에 수술을 해서 빼내야 됩니다. 일단 한 번 넣으면은 저절로 빠지기 전에는 빠져나오질 않기 때문에 일단 수술을 생각을 하고 우리가 넣는 거고 물론 이제 너무 수술도 안 되고 하는 분들이 수술의 위험도가 크다고 할 때는 이제 금속막만 넣는 경우도 가끔씩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장과 간 전이의 동시에 수술. 우리 환자분 중에 한 분이 이제 모 대학병원에서 대장 개실염으로 생각하고 가서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간에 이런 게 보여서 이것도 염증인가 보다 그랬는데 나중에 봤더니 대장암이 있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저건 염증이 아니라 대장암 전이다. 그래서 대장 수술을 우리한테 와서 받고 간 수술도 우리가 해드렸습니다. 이게 2010년인데 지금 8년이 지났죠. 8년, 즉 2월 되면 9년째인데 이분은 뭐 아주 활기차게 잘 생활하고 계십니다. 여자분인데. 오늘 아마 좀 여태까지 해드리던 거와 조금 다른 얘기를 하나 드릴 게 있는데 간동맥을 통한 국수항암제 투입이라는 좀 특이한 타이틀이 하나 있습니다. 왜 제가 이걸 말씀드리냐면 우리 카페에 최근에 이런 글을 올리신 분이 있습니다. 미국 아까 말씀드린 슬론 캐터링, 메모리얼 슬론 캐터링에서 대장암 치료 중입니다 하고 글을 올리셨어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여기 내용을 글씨가 좀 키우려고 했는데 이게 최대로 키웠는데 어쨌든 사모님이 미국에서 슬론 캐터링 암센터에서 이제 결국은 수술을 받고 3기가 대장암까지 대장암이 간전이가 있어가지고 대장암 수술하고 간도 띄고 난 뒤에 그냥 보통은 일반적으로 항암 치료를 하는데 이분은 간동맥에다 시술을 해갖고 그쪽에도 약을 투입하는 그런 걸 하고 있다고 이제 질문을 해왔습니다. 근데 자기가 어딜 봐도 간동맥에다 항암제 투입한다는 걸 어디서도 읽질 못했는데 이거 도대체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하신 겁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예전에 하던 거였는데 왜 이런 치료를 여기서 했을까? 근데 마침 또 우리가 2003년에 이분이 하는 거거든요. 닥터 낸시 캐맨이라고 슬론 캐터링의 그 종양내과 선생님이 있습니다. 지금 연세가 73세인데 이분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지금까지 하고 계신 분입니다. 왜? 성적이 좋기 때문에. 2012년 사진인데 지금 많이 늙으셨죠. 뭐 연세가 73세인데. 근데 마침
3년에 아까 말씀 지금부터 15년 전에 제가 있던 병원에 이 패티하고 두 사람이 대장암 때문에 제가 그때 프로그램 만들고 그 병원에 두 분이 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때 케메니가 와서 그 얘기를 계속 했습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치료에 대한 얘기를 계속 했어요. 바로 이 케메니 얘기를 케메니한테 치료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간동맥을 하나 이렇게 캐뉼라라 그래갖고 뭘 하나 집어넣고 꼬매고 이런 걸 갖다 몸 바깥에다가 심어 놓습니다. 그래갖고 약을 여기서 계속 간으로 투입을 하는 거예요. 도식을 하면 이렇게 보입니다. 간 동맥에다가 이런 관을 하나 꽂고 요새 얘기하면 포트죠. 포트 같은 걸 여기다 심어 놓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일반 포트하고 다르게 여기는 동맥이기 때문에 동맥압을 견뎌야 됩니다. 정맥으로 이게 약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압력이 굉장히 높아야 되거든요. 이게 그 케메니가 그때 와서 발표한 그 슬라이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뭐냐면 이게 좀 영어로 돼서 그렇긴 한데 어쨌든 간동맥으로 이렇게 주게 되면 성적이 매우 좋더라는 걸 이제 1999년에 임상을 시작을 해갖고 2002년도에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너무 성적이 이제 좋게 나왔어요. 그리고 그걸 장기 추적을 했더니 굉장히 성적이 좋더라. 그러니까 같이 해주면, 그러니까 그냥 혈관으로 맞는 주사하고 간동맥으로 맞는 주사를 같이 했더니 간전이 수술한 사람들은 성적이 매우 좋더라는 걸 계속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10년을 봤더니 그래도 좋더라. 근데 그 당시는 항암제가 그렇게 많지 않던 시절이었거든요. 2000년대 초반은. 그러니까 이분이 그 다음에 폴폭스폴필이라는 이제 어주번트, 그러니까 우리 보조 치료제 최근에 약을 쓴 거하고도 또 비교를 했더니 그렇더라도 간동맥에 같이 준 게 더 좋더라는 걸 이제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오랫동안 봐도 역시 그렇게 해주는 게 그냥 혈관으로 항암제 맞는 거하고 이걸 더 해주는 게 그래도 성적이 좋다는 걸 계속 주장을 하고 계신데, 심지어는 최근에는 이제 그 간전이 수술이 안 되는 경우도 수술이 되게끔 하는 걸 연구를 하고 계신데 그것도 좋더라 성적이.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 이게 문제가 뭐냐? 이게 수술을 해야 됩니다. 이걸 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뭐 간 수술할 때 같이 해주면 되지만 어쨌든 수술 자체가, 우리가 포트는 여러분들 외래에서 그냥 여기 국소 맞춰갖고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거는 전신 맞춰갖고 수술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이걸 넣으려 그러면. 그 다음에 이 동맥으로 약을 넣다 보니까 동맥이 염증이 생긴다든지 간경화가 온다든지 이런 2차적으로 나오는 여러 가지 또 재반 합병증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시술에 관련된 합병증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합병증, 또 이런 합병증, 그 다음에 최근에는 항암제나 피역치료제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굳이 이걸 요생을 하면서 해야 되는가, 이런 회의론도 있습니다. 근데 오로지 이제 아까 그 선생님을 비롯한 그 그룹만이 이게 좋은 성적이 나올까, 그냥 계속 평생을 그걸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 우리나라에서 가신 교포도 그런 치료를 이제 사모님이 받으시는데 뭐 그 그룹은 저렇게 해서 치료 성적이 워낙 좋았고 뭐 받으셔도 된다고 얘기는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 문제는 뭐냐면 간전이 수술을 그분은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간전이 수술을 받았는데 이게 논란이 뭐냐면 간전이 수술을 한 사람이 과연 보조항암제 치료가 도움이 되는가, 이제 시작부터가 논란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닥터 노얼딩거라고 이제 유럽에서 그런 연구를 해봤더니 항암제 치료를 해준 그룹하고 간 수술만 해준 그룹하고 별로 나중에 전체 생존율 차이가 별로 없다는 보고가 나왔고 아직도 결론이 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얘기한 닥터 케메니의 그 간동맥을 통한 항암제 투여는 간 수술한 사람한테다가 보조항암제도 주고 간으로도 약을 주고 이런 두 가지를 다 해보는 아주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고요. 근데 미안하지만 아직까지도 간 전이 수술을 하고 나서 항암제가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도 결론이 아직 안 났기 때문에 이게 조금 이제 뭐라 그럴까 논란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꼭 필요합니까? 라고 묻게 되면은 뭐 논의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저쪽 그룹은 적극적인 치료, 그러니까 뭐 모든 치료를 다 하는 것처럼 지금 보입니다만 과연 뭐가 맞는지는 아직 답이 안 나왔습니다. 근데 닥터 가네미스라고 지금 우리 병원에 1년마다 와서 국제 심포지움을 해주는 일본의 친구, 일본 사람들이 최근에 다시 이 연구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대장암 간전이 수술을 하고 폴폭스라는
보조 치료를 한 그룹하고 안 한 그룹하고 비교를 하는 임상을 지금 한 지가 벌써 한 3, 4년 됐습니다. 제가 계속 올 때마다 물어보는데 아직 결론이 안 났습니다. 그게 바로 닥터 가네미스거든요. 저희가 한 4, 5년 전에 가서 이제 찍은, 사실 이거 매년 오는데, 이 친구가 이제 그 일본에서 하는 다기관 연구의 지금 헤드입니다. 그래서 제가 올 때마다 그 결론이 어떻게 돼가고 있냐. 근데 아직 자기도 모르는 게 돼 있답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걸 알게 되면 또 일종의 그 뭐랄까 바이어스라고 그러죠. 편견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저자도 지금 모른답니다. 그래서 하여튼 결론이 나면 알려주기로 했는데, 이만큼 간전히 수술하고 보조 치료를 하는 게 과연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조차도 아직 확립이 안 돼 있는데, 닥터 캐메론은 이제 거기다가 물론 보조 치료는 무조건 하고 거기다가 간 동맥 치료까지 해야 된다. 이런 이제 한 두 가지를 더 이제 지금 막 나가서 성적이 좋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개념이 다릅니다. 아무튼 저거는 어디서도 얘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마침 그분이 얘기를 하셔서 우리가 또 아는 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뭐 대장암의 치료법은 아까 말씀드린 수술이 제일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약물, 방사선 치료 이런 것들이 이제 보조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수술에 관한 얘기를 오늘 드린다 그랬는데, 이제 우리가 수술을 하고 나면 이렇게 간전이가 있을 때는 간 수술하는 사람하고 영상의학과의 고주파 열치료 또 전문해 주시는 분이 다 들어와서 간을 지금 우리 환자 초음파를 간에다 대고 보는 장면입니다. 간 수술하는 사람은 이게 어디는 수술하고 어디는 고주파로 지기지고 뭐 이런 걸 이제 결정을 같이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같이 보고 띄어야 된다고 하면 이제 간전을 이렇게 수술로 이제 띄는 거고요. 이제 간을 띄는 쿠사라는 이제 특이한 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를 안 내고 아주 세밀하게 띄어내는 그런 이제 도구를 써서 수술을 하고, 초음파를 보면서 이제 고주파 열치료를 하는 이런 이제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그 영상의학과 선생님이 침을 꽂아가지고 이게 지져지는 게 보입니다, 이게. 그래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지지고 나면 이제 이게 다 타서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접근이 어려운 쪽은 이제 이렇게 수술을 동시에 할 수도 있고, 이게 하나뿐인데 여기서 계신 분 중에 몇 분 제가 알고 있는데 그냥 초음파 보면서 그냥 국소 마취로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술 필요 없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오늘 수술 얘기였기 때문에 개복 수술, 복강경, 이게 학생들한테 강의하는 건데, 개복 옛날에 이게 쓸개 수술할 때 이렇게 많이 쬐는데 요새는 구멍 3개 아니면 구멍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결국 복강경 수술이 많이 좋다는 얘기들을 하고, 요새 복강경이 상당히 많이 이제 보급이 됐습니다. 근데 복강경 수술은 다 좋은데 이제 우리가 손감각보다 좀 떨어진다는 거하고, 이게 종양학적으로 그러니까 암 수술에 과연 맞는 수술이냐, 안전하냐 이런 문제가 항상 대두가 됐는데, 우리는 이제 복강경 보조 대장 수술이라고 어차피 대장은 끄집어내야 되는 상처가 필요하니까 거기에 손을 넣고 하는 그런 이제 수술을 합니다만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피터 마르세로라고 이게 이제 보스턴에 있는 그 레이크린이라고 있는 거기서 이제 제가 3개월쯤 있을 때 이제 찍었던 사진인데요. 아주 장비를 잘 갖춰놨습니다. 그래서 뭐 거의 두 사람이 수술을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손을 넣어갖고, 어차피 복강경 대장 수술은 한 6, 7cm를 째야 되기 때문에 거기다 특수기구를 넣어가지고 이제 손을 넣어가지고 수술하게 돼요. 그 복강경 그 수술하는 데는 아주 대가인데, 그 우리도 이제 이런 수술을 합니다. 다만 이 핸드포트라는 게 굉장히 팔의 피로도도 없고, 그러니까 촉감도 살려주는 좋은 수술이긴 한데, 이게 이제 보험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한 번 쓰고 버려야 되는데 거의 100만 원쯤 듭니다, 이게. 이제 그런 이제 또 단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수술하는 거 잠깐 보여드리면요. 이게 위쪽이 머리 쪽이고 아래가 이제 우리 그 골반 쪽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이제 그 우리가 원래 복강경 할 때 째야 되는 길이만큼 우리가 한 6, 7cm를 이렇게 개복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그 아까 젤포트라는 걸 넣고요. 젤포트를 넣고 거기다가 젤포트를 이제 끼워서 여기에 손이 들어가는 겁니다. 손이 들어가 가지고 그걸로 이제 우측 대장암 이제 결장 절제술이라고 하는 건데, 거기다 이제 복강경 기구를 꽂고 CO2,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가스를 넣어가지고 이제 복강경 수술하듯이 하는데, 우리 여기 계신 백선 선생님도 이거 잘 하시지만은 이제 저희가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촉감도 우리가 알 수 있고 수술이 굉장히 빨리 끝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이제 아까 그 피터 마르셀도 이걸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수술 시간이 우선 짧다는 거하고 쉽게 할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뭐 보조자가 그렇게 많이 필요 없다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젤포트라는 기구가 좀 비싸다는 게 하나 이제 흠이고요. 한번 쓰고 버려야 된다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제 이렇게 해서 그 12지장 쪽을 쭉 박리를 하고 혈관도 이렇게 결차를 하고요. 혈관도 자르고 이렇게 해갖고 결국은 이제 왜 6, 7cm 째는 게 필요하냐면 이게 이제 주혈관들이거든요. 혈관들을 이제 우리가 잡고 아까 클립 같은 걸로 잡아서 이건 뭐 우리가 타이라 그러는데 이제 실로 이렇게 묶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전부 이런 플라스틱 같은 걸 써가지고 혈관을 그냥 딱 피가 안 통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잘라서 결국 배 바깥으로 이걸 끄집어내야 이제 자르고 입고 집어넣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정도의 상처는 복강경 수술할 때 대장은 반드시 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복강경 손을 쓰는 수술을 이제 우리가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까도 그럼 뭐 안전성이 어떠냐? 대장암에서는 결장암, 특히 대장암은 아까 결장, 직장이 있다는데 결장암은 이게 개복 수술하고 비슷하다는 결과를 많이 보여줬어요. 그래서 2002년에 결장암에서는 복강경 수술이 기존의 개복수와 비교해서 차이가 없기 때문에 종양학적으로 또 다른 대안이 될 수가 있겠다. 이게 이제 권고안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할 수 있다 하는 얘기를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직장암은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게 직장암은 여기서 보시면은 장기 성적에서 개복술보다 좋지 않다는 보고들이 꽤 있었어요. 아직까지도 그렇게 나오고 있어서 직장암은 왜 그러냐면 골반이 좁다 보니까 이게 수술 시야가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손으로 하는 것보다 이게 성적이 안 좋게 나오는 것들이 그래서 그런 거 아니냐고 얘기를 해갖고 직장암에 있어서는 복강경 수술이 아직은 조금 더 경험이 많아야 되겠다. 그 임상 실험을 좀 더 많이 해봐야 되겠다. 다행히 우리나라에서 한 코리안 트라이얼이라는 게 있습니다. 암센터에서 한 이제 그 직장 방사선 치료 후에 한 수술이 있는데 이 경우에서는 성적이 회복하고 비슷하게 나와가지고 이거는 이제 직장암에서도 복강경 수술이 안전하다는 하나의 우리나라의 트라이얼이라 그러고 우리나라 임상 연구가 하나 있어서 꽤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아직도 직장암은 이제 그런 복강경 수술이 100% 완벽하다라고 얘기가 아직 좀 이른 시기입니다. 그렇게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제 로봇은 어떠냐?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로봇이 있는데 로봇도 이제 복강경 수술의 하나의 변형 술식이기 때문에 그것도 연구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장암, 대장, 직장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거의 지금까지 나온 거와 유사하죠. 최근에는 이제 로봇도 지금 단일공이 나왔는데 구멍 하나로 모든 걸 기구를 놓고서 하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뭐 쓸개 수술은 이미 이걸 하고 있고 일부 부인과 수술도 이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대장을 끄집어내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상처가 안 날 수는 없고 6, 7cm는 어느 정도는 해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해놓고 구멍이 어딘가 난다 그러면 뭐 그런 점에서는 상처 문제 갖고는 단일공이 아직은 대장 쪽은 조금 쉽지 않다는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유명한 2001년도에 담낭절제술을 대서양을 건너서 수술한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2001년도에 미국에서 수술을 하고요. 수술하는 사람이 환자는 프랑스에 있고 이거를 인공위성을 통해 갖고 수술한 적이 있습니다. 2001년도에 최초로 이제 수술을 했는데 성공을 했죠. 담낭 쓸개 띄는 거를. 그러니까 이 로봇 수술이라는 게 이제 그래서 개념이 발달한 건데 이게 아주 대륙 간에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게 전쟁터에서 환자가 생겼을 때 외과 의사가 총알 속에 뛰어다니면서 수술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어디다 환자를 놓고 본토에서 이제 인공위성을 통해서 수술을 하는 그런 개념에서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 복강경 로봇 수술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이용을 하고 있지만 이제 개념적으로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병원에도 로봇이 들어와 있습니다만은 장점은 굉장히 이렇게 10배 이상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확대가 되니까 좋다는 거 하고
사람 손처럼 이렇게 복강경하고 달리 이제 좀 손목처럼 돌아간다는 점도 굉장히 좋은 점이고. 근데 문제는 이제 감촉이 없다는 게 하나 문제고, 아직도 기계가 굉장히 좀 헤비합니다. 좀 육중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장점과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복강경 수술은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제 로봇 수술은 두 손을 가지고 우리 손처럼 이제 왔다 갔다 돌리면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예, 우리 병원도 작년 10월에 이제 이걸 들여왔고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뭐 담낭 수술이라든지 뭐 부인과 수술, 갑상선 수술에도 지금 이걸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콘솔에 앉아서 외과 의사는 여기서 이제 수술을 하고 팔은 이 옆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쪽에서 조작하면 얘가 왔다 갔다 하면서 수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제 로봇 수술은 기구들이 아직도 발전해야 되는 것들이 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감촉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게 이제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대장암 복막전인데요. 복막에 이렇게 쌀이 떨어져 나온 것처럼 보이고, 심한 경우는 배 전체가 그냥 복막으로 이렇게 전이로 덮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환자 중에 한 분인데 이 대장암 혹 옆에 이렇게 또 다른 혹처럼 보이는 게 이제 파종이고요. 파종이 계속 보입니다. 이게 대장하고 관계없는 쪽에 혹이 보이는 거거든요. 이 혹이 막 번져가지고 장을 다 막아버리면 사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저기 다 막아버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하이팩이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의 그림을 보여드린 건데, 이게 하이팩이라는 게 뭐냐면 배 안에다가 이제 그런 복막전이를 다 수술하고 난 뒤에 약물을 넣어가지고 뜨뜻하게 만든 항암제를 계속 관류시키는 건다. 일정한 온도로 계속 몇 시간 동안 씻어주는 거죠. 그걸 이제 하이팩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환자분들은 그걸 그냥 그 어떤 복막전이의 새로운 치료법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복막전을 수술하고 난 뒤, 그 다음에 항암제를 갖다가 이제 고온으로 배 안에서 씻어주는 걸 하이팩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하이팩은 올해 봄에 미국 임상암학회에서 그 프랑스에서 굉장히 큰 연구를 했는데, 복막암 전이 환자를 복막암을 다 제거한 환자하고 복막암을 제거하고 하이팩을 같이 해준 환자하고 비교를 했더니 하이팩이 별로 그렇게 치료 성적에 도움을 못 줬다는 이제 보고를 했습니다. 오히려 합병증이 더 많아지고, 그러니까 하이팩이 과연 도움이 되느냐, 이제 이런 의문을 올해는 이제 남긴 그런 해가 됐습니다. 아직은 이제 더 두고 봐야 되는 문제고요. 그래서 대장암은 상처를 따라 전파하는 경우들, 복막, 아까 얘기한 건 복막이고요. 상처를 따라 이제 가는 경우도 있다. 최근에 우리 환자 중에 그런 분이 있었는데, 이 복강경 수술하게 되면은 이 복강경 침으로 이게 이제 암세포들이 침투를 해갖고 이렇게 거기서 자라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병원 환자분인데, 딴 병원에서 이제 수술을 받고 오셨는데, 그 당시 이렇게 혹이 여기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복강경 수술을 했는데, 나중에 재발을 해갖고 와서 보니까 이 투반침을 넣은, 그러니까 뚫은 자리에서 암세포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길 따라서 쭉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개복 수술하면 이런 일이 그렇게 많이 생기지는 않을 텐데, 이 복강경 수술을 하면은 이제 그 이산화탄소가 일로 쫙 몰려들면서 암세포를 같이 끌고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서 해야 되는데, 이분은 이제 이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때 뭐 복수도 많이 생기고 했는데, 항암제 써서 지금 줄기는 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우리한테 이제 재발돼서 왔는데 줄기는 했는데, 지금 다시 또 복막전이가 심해져가지고 아주 요새 힘들어 하십니다. 그래서 하여튼 재발과 전이가 잘 되지만 다른 암보다 치료도 잘 되는 게 대장암입니다. 그래서 간으로 제일 많이 가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다음에 이제 폐가 되고, 복막이 그 다음쯤. 그래서 대장암 항암 치료의 목적은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보조 치료를 할 수 있고, 재발 혹은 전이 대장암 때는 이제 치료 목적으로 생존 연장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고요. 직장암에서 방사선 치료 때 같이 쓰기도 하는데, 이때는 이제 방사선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암 재발을 막기 위한 전략, 요거는 지난번 말씀을 여름에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만, 뭐 2기는 선별적으로 쓸 수 있고 3기는 쓰는 게 좋겠다. 직장암은 뭐 수술 전 방사선 치료를 먼저 하고 쓸 수도 있겠다. 그래서 표적 치료제는 보조요법으로는 효과를 아직 입증을 못했다. 아까 말씀드린 간 혹은 폐전이 수술을 다 하고 난 뒤에 보조 치료 효과가 과연 있느냐, 이건 아직 연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 치료라는 거는 폴폭스라는 걸 3기에서 12번을 받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12번을 받는 분도 있고 너무 힘이 들어서 10번 받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6번 받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동일하게 동일한 약물을 똑같이 받는다 이렇지는 않습니다. 임상 연구들도 봐도 그 100% 완료한 사람이 한 7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대부분. 또 하나는 보조 치료를 받는다 그런다고 그럼 100% 막아지느냐? 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오해 중에 하나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렇게 재발이 100%도 맞아지지도 않으니까 주위에서는 뭐 이것저것 막 주위에 권고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 현혹되기도 쉽고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병원에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아까 말씀드린 전문가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순식간에 모여서 그냥 치료에 다 같이 발을 맞추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팀들이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하고 이제 온라인, 이건 오프라인이죠.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건강 강좌를 3개월에 한 번씩 하게 돼 있고 또 온라인으로는 이제 그 대장암 홈페이지라든지 카페를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학제 협진이라는 거 요새 뭐 우리도 지금 아까 그게 다학제 중에 합니다만은 다학제 협진에 이제 이게 뭐 비난을 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우리 환자분들이 와서 얘기를 해줘서 제가 알았던 것들입니다. 이제 어떤 병원에서는 너무 분업이 잘 돼 있다 보니까 간전이하고 난소전이가 같이 있었는데 그냥 간전이만 뚝 띄고 난소전이는 나는 그쪽 담당이 아닌데 뭐 이렇게 된 경우도 있었고요. 똑같은 전이가 2번이 생겼는데 지난번 팀하고 팀이 바뀌면서 치료 방법이 또 바뀌고 뭐 이런 이제 일관성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문제들을 저희한테 얘기를 해주셔서 저희가 알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학제 협진이라는 게 좋기는 한데요. 누군가는 일관성 있게 결정을 해줘야 된다는 문제를 저희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센터라는 게 이제 그래서 필요하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 어디 중심축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저희가 많이 이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열심히 하고 있고 아까 봤듯이 이렇게 막 수술장에서도 3사람의 전문의가 들어와서 같이 치료에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요건 좀 아쉬운데 이제 저희가 2주마다 한 번씩 정당회를 개최를 했었는데 최근에 뭐 아시다시피 메르스 사태 이후로는 이렇게 많이 모여서 환자분들하고 병실에서 얘기하는 게 이제는 원천적으로 이제 금지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거를 지금 요새는 하진 못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건강 강좌라든지 우리가 온라인에서 이렇게 카페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하고 있고 최근에 거의 한 3,200분 정도가 지금 저희 카페에 가입을 해서 많은 소통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뭐 필요하다 그러면 커피 문제 왓슨 문제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칼럼도 써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뭐 이거는 그냥 인터넷 치면 다 나오니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뭐 우리 병원에 지금 저와 같이 일하는 이제 유충훈 선생, 백진희 선생 뭐 저랑 다 똑같은 수준의 똑같은 치료를 하기 때문에 뭐 제가 없으면 이 2분 누굴 찾아오셔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대장암센터 직원들 외래하고 우리 진영 씨 뭐 전부 다 영양팀부터 해서 전부 이제 저희 환자분들을 위해서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올해도 국제 심포지움을 저희가 대장암 심포지움을 했었고요. 여러 가지 책도 많이 번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슬론의 레오나 썰츠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종양내과 의사가 있습니다. 지난번 2015년 갔을 때도 잠깐 보긴 했는데 이 친구 대장암 책을 우리가 이제 번역을 하면서 또 인연을 맺기도 했고요. 우리나라에 한 번도 안 왔습니다, 썰츠가. 근데 그래서 오늘도 이 카메라도 있고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많은 내용을 1시간 거의 뭐 15분입니다만 들으셨는데 사실 이해가 안 가는데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좌를 갖다 동영상을 마련을 해가지고 유튜브하고 네이버 TV에 지금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한 5-6개가 지금 올려져 있으니까 혹시 궁금하시면은 유튜브라든지 네이버 TV를 보시면은 이 강좌가 그대로 화면하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강좌를 통해서 혹시 거기도 질문 있으면 카페를 통해서 질문을 해주셔도 되고 여기서 질문을 나중에 해주셔도 됩니다. 학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50대 이상 5년에 한 번씩 대장내시경을 받으시고 균형 있는 식생활과 하루에 운동 열심히 일주일에 5번 이상 해서 운동 꾸준히 하시고 배변 습관 변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또 의료진과 소통을 하십시오라는 게 학회에서 여러분들한테 권고하는 생활수칙 중에 하나입니다. 미래에는 어떻게 될 거냐? 이게 한 장으로 뭐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만은
미래는 조금 더 유전자 특성에 따른 약을 좀 더 세분화할 거고요. 직장암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그 완전히 없어지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대장 내시경은 거의 현미경 수준으로 지금 확대가 되기 때문에 아마 근본적으로 이 예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변에서 대장암 세포 같은 거를 이제 발견하는 기술이 늘게 되면은 뭐 피를 안 뽑고도 대장암을 미리 발견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뭐 로봇 수술이라든지 나노 기술이 돼가지고 이제 치료에까지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이 이제 언젠가는 분명히 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곧 크리스마스가 여러분들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즐거운 성탄 되시고, 내년은 돼지의 해랍니다. 여러분들 복된 그리고 또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